운명의 잘못이랄지 간혹 하급 관리의 가정에 예쁘고 귀여운 여자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있다. 그녀는 그런 고운 처녀였다. 지참금도 없고 유산이 굴러 들어올 만한 데도 없었으며 행세계나 하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 귀여움을 받으며 아내로 맞아질 그런 연줄도 없었다. 결국 문교부 근무의 한 하급 관리가 청혼하는 대로 결혼해버리고 말았다. 몸치장을 하려고 해도 할 형편이 못 되어 간소하게 지냈지만 한 계단 아래의 계급으로 전락한 여자가 불행하듯 행복하지 못했다. 여자란 본래 신분이나 혈통을 떠나 그들이 지닌 아름다움과 매력이라는 것이 곧 그들의 태생과 가문의 구실을 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타고난 기품, 우아의 본능, 재치만이 그들의 유일한 등급이며 그것은 하층 계급의 처녀도 높은 신분의 귀부인과 나란히 설 수 있게 한다. 온갖 좋은 것, 값진 것 때문에 자기가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그녀는 매일 구차스러운 살림이 고통의 연속이었다. 초라한 집, 얼룩진 벽, 부서져가는 의자, 누덕누덕 기운 빨랫줄에 걸린 빨래, 모두가 보기 싫은 괴로움의 씨였다. 같은 계급의 딴 여자라면 그다지 상심치 않을 그런 모든 것이 그녀를 괴롭히고 부하를 돋우었다. 부르타누 태생의 소녀가 그녀의 호젓한 가정에 오직 하나 있는 식모였지만 이 소녀를 볼 적마다 절망적인 안타까움과 미칠 것만 같은 꿈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그녀가 항상 꿈에 그리고 있는 것은 동양풍의 벽걸이가 걸려있는 조용한 건넌방 청동제 높은 촉대에 받쳐서 짧은 바지를 입은 몸집이 큰 두 하인이 의자에 묻혀서 졸고 있는, 그것은 방안이 무더워 깜빡 졸음이 온 듯한 그런 것이었다. 오래전 비단을 깐 널따란 객실도 그녀의 몽상에 떠올랐다. 더없이 귀한 골동품을 올려놓아 장식한 으리으리한 가구, 아주 가까운 친구들, 여자란 여자는 모두가 주의를 끌고 부러워하는 유명인들 뿐, 그런 가까운 친구들과의 오후 5시의 잡담을 위해 마련한 그윽한 향기로 가득 찬 멋진 작은 객실도, 저녁을 먹을 때 사흘이나 빨지 않은 식탁보를 씌운 둥근 식탁 앞에 남편과 마주 앉는다. 남편은 스프 그릇의 뚜껑을 열며 기쁜 듯이 말에 힘을 주어 스프가 맛있겠는데 이보다 맛있는 건 못 먹어봤어. 그럴 때면 의뢰 그녀는 으리으리한 만찬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번쩍거리는 은식기, 요정이 사는 숲의 한가운데 이상한 새나 옛날 이야기의 인물을 벽 위에 펼쳐 보이는 벽걸이, 희한한 그릇에 담뿍 담아내놓은 산의 진미, 빨간 숭어고기나 기름진 병아리의 보드란 날개 쪽을 입에 넣으면서 속삭이고, 듣는 것도 스핑크스의 미소를 띠며 주고받는 여성의 한심을 사는 회화, 그런 것을 연상치 않고는 못 베겠다. 그녀는 나들이 옷도 없으려니와 장신구도 없고 못 하나 갖고 있는 게 없었다. 그래도 그런 것만이 그녀가 좋아하는 것이었다.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태어났다고 그녀는 자각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사람들의 화제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이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그녀에게는 돈 많은 친구가 하나 있었다. 스톤의 기숙사 동창인데 지금으로선 찾아갈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만큼 만나가 돌아올 때의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다. 며칠이고 연거푸 울며 세우는 때도 있었다. 분하고 억울하고 절망과 비탄에 얽힌 마음에서였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신이 난다는 듯이 돌아왔다. 이것 봐, 이게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야. 아내는 바삐 봉투를 뜯고는 인쇄한 카드를 꺼내었다. 다음과 같이 문장이 써 있었다. 문교 장관과 조르주 랭포르 부인은 르와젤 부인 동부인하여 오는 1월 8일 월요일 밤 관저에 54 초대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기대처럼 기쁜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 하기는커녕 아내는 분한 듯이 식탁 위에 초대장을 내던지면서 중얼댔다. 이걸 어떡하라는 거죠? 아니 여보, 난 당신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여관에서 외출하는 일도 없고 이건 참 좋은 기회야. 이걸 얻는데도 무척 애를 썼지. 다들 갖고 싶어 했으니까. 희망자는 많고 더구나 아랫사람들에겐 몇 장 나오질 않는 거야. 가봐요. 이름 있는 사람들만 모이거든. 아내는 약이 오른 눈초리로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뭘 입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는데. 남편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극장에 갈 때 입은 옷이 있잖아. 그거 참 좋게 보이던데 내겐. 남편은 입을 다물고 멍하니 아내를 살폈다.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커다란 눈물 방울이 두 눈 끝에서 양쪽 입가로 스르르 떨어지는 것이었다. 왜 그래? 남편은 더듬듯 말했다. 간신히 괴로움을 참은 아내는 젖은 볼을 닦으면서 조용히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제겐 나들이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하하는 모임에는 가지 못해요. 나보다도 옷을 많이 가진 부인이 동료가 계시다면 그분에게 초대장을 드리세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했다. 여보 마칠드 얼마쯤이나 하는 거야? 그런데 입고 나가서 부끄럽지 않고 딴 때도 입을 만한 어딘가 시원하고 수수한 곳으로 말이야.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여러 가지 속셈을 하고 또 조금밖에 벌지 못하는 하급 관리인 남편이 깜짝 놀려 대뜸 거절의 비명을 지르지 않을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 하고 생각했다. 마침내 주저하면서 그녀는 대답했다. 정확히는 나도 말할 수 없지만 400프랑만 있으면 어떻게든 될 것 같이 생각돼요. 남편은 약간 창백한 얼굴을 했다. 바로 그만한 액수의 돈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엽총을 사서 요다음 여름에 너네 친구들과 함께 랑테리 근교에 사냥을 갈 생각이었다. 그 친구들 매주 일요일마다 그 방면으로 종달새를 잡으러 간다. 그렇지만 남편은 대답했다. 좋아, 400프랑은 어떻게 변통하지. 대신 고운 옷을 만들어야 해요. 축하의 날이 가까워졌다. 루아젤 부인은 생각에 잠겨 불안해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나들이 옷 준비는 되어 있었다. 하루는 남편이 물었다. 어떻게 된 거요? 당신 사흘 전부터 거동이 이상한데? 아내는 대답했다. 장신구랄 게 하나라도 있어야죠. 보석한 게 없어요. 몸에 붙일 것이 하나도 없다니 궁색해 보이겠죠. 그날 밤 모이면 숙제 안 가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남편은 대꾸했다. 꽃이라도 달면 되지 않아? 계절이 계절인 만큼 산뜻할 거야. 10프랑쯤 내면 아주 희한한 장미꽃 두세 송이 살걸? 아내는 좀채로 납득하지 않았다. 못 써요. 돈 많은 여자들 틈에 끼어 궁색한 꼴을 보이기란 창피해요. 그러자 남편은 큰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바보군. 당신 친구 페레스체 부인을 찾아가서 장신구 좀 빌려달라고 부탁해보면 되지 않아? 퍽 친한 사이니까 그쯤은 빌려줄 거야. 아내는 환호성을 올렸다. 참 그래요. 어쩜 생각도 못했어요. 다음날 그녀는 친구 집에 찾아가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했다. 페레스체 부인은 거울 달린 장롱 쪽으로 가서 커다란 상자를 꺼내 가지고 와서는 뚜껑을 열며 루아젤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좋은 걸로 골라봐. 루아젤 부인은 먼저 팔찌를 보고 그리고 진주 목걸이, 다음에는 기가 막히게 세공과 금과 보석으로 된 베네치아제의 십자가를 살펴보았다. 거울 앞에 서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망설이고 그렇다고 단념하고 돌려줄 생각은 없었다. 딴 건 없어? 또 있어 찾아봐. 어떤 게 내 마음에 들지 모르니까. 언뜻 루아젤 부인은 무언가 찾았다.
까만 비단으로 쌓인 상자 속에 찬연한 다이아 목걸이였다. 그녀의 가슴은 억제할 수 없는 욕망 때문에 몹시 울렁였다. 그것을 집으며 그녀의 손은 떨렸다. 목덜미가 덮이는 옷이었지만 그래도 그 목걸이를 달아보고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면서 도취되었다. 그리고 주저하며 불안이 쌓인 목소리로 물었다. 이거 빌려줄 수 있어? 이것 하나면 좋겠는데. 그럼 괜찮아. 르아젤 부인은 친구의 목을 껴안고 마구 입을 맞추곤 보석을 갖고 도망치듯 돌아갔다. 축하의 날이 되었다. 르아젤 부인은 대성공이었다. 어느 여자보다도 아름다웠다. 점잖고 우아하고 명랑하게 웃고 너무 기뻐서 정신이 없었다. 남자란 남자는 모두 그녀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녀 이름도 소개받기를 원했다. 정부의 높은 사람들이 모두 그녀와 함께 왈츠를 추고 싶어 했다. 대신도 그녀의 존재에 주목했다. 그녀는 취한 듯한 기분으로 정신없이 춤을 추었다. 쾌락에 취한 것이었지만 딴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미모의 승리, 이 밤 성공의 영광, 이 모든 치사와 찬미, 각성된 욕망, 여자의 가슴에 더할 나위 없는 달콤한 승리 등 이러한 것에서 생기는 일종의 행복이라는 구름 속에서 그녀는 일체를 잊었다. 아침 4시경에 겨우 끝이 났다. 남편은 오밤중이 지나자 다른 3사람의 신사와 함께 사람이 드문 조그만 살롱에서 자고 있었다. 이 3신사의 부인들도 한바탕 멋대로 즐겼다. 남편은 아내 어깨 위에 돌아갈 때 입으려고 갖고 온 옷을 걸쳐주었다. 평상시 입는 소박한 옷으로서 그 초라함이란 무대의 의상의 화려함과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달아나려 했다. 화사한 모피로 휘감은 부인에게 안 보이려 했던 것이다. 루아젤이 그것을 말렸다. 기다려, 그대로 밖에 나갔다간 감기에 걸리기에 알맞지. 내가 마차를 불러올 테니까. 그러나 그녀는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재빨리 계단을 내려가고 말았다. 2사람이 거리에 나오니 거리엔 차라곤 한 대도 없었다. 멀리서 달려가는 마차꾼을 부르면서 둘은 차를 찾기로 했다. 차는 좀처럼 찾지 못하고 둘은 맥이 풀려 추위에 벌벌 떨면서 생강 뚝 쪽을 향해 걸어갔다. 겨우 강가에서 마차 한 대를 잡았다. 헐어빠진 밤에만 나타나는 쿠페로서 파리에선 대낮에는 그 초라함을 부끄러워하나 하는 듯 해가 저물기 전에는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 누더기 마차가 2사람을 마르츠리가의 그들의 집문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들은 침울한 기분으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다. 이것이 그녀의 감개였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이 10시에는 직장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어깨를 감싼 옷을 벗어 던지고는 거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자기의 모습을 영광 속에서 바라보려 했다. 돌연 그녀는 앗 하고 소리쳤다. 목걸이가 없어진 게 아닌가. 벌써 반쯤 옷을 벗고 있던 남편이 들었다. 왜 그래? 아내는 미칠 것 같이 남편을 돌아보았다. 글쎄, 페레스체 부인한테서 빌려온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남편도 놀래서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 설마. 둘은 함께 드레스의 갈피, 망토의 구석구석, 포켓 속 등을 다 찾아보았다. 아무 데도 보이지 않았다. 남편은 몇 번이나 물었다. 무도회에서 나올 땐 갖고 있던 게 분명하지? 분명해요. 현관을 나올 때도 손으로 만져본걸요. 하지만 거리에서 없어졌다면 떨어질 때 소리가 났을 게 뻔한데 반드시 마차 속에 떨어졌음이 틀림없어.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마차의 번호 기억하세요? 아니, 당신은 번호 안 보았어? 안 봤어요. 2사람은 실망해서 얼굴을 마주보았다. 결국 루아젤은 도로 옷을 입었다. 우리들이 걷던 길을 다시 한번 걸어보자.
혹 찾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는 나갔다. 그녀는 야외복을 입은 채 잠자리에 들어갈 힘도 빠져 덜썩 의자에 주저앉아 볼 게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생각할 기력도 없이 꼼짝 않고 있었다. 남편은 7시경에 돌아왔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경찰에도 가고 신문사에도 나가서 현상 수석을 밟았다. 마차 조합에도 가보았다. 요컨대 조금이라도 마음 닿는 곳은 수고를 불구하고 돌아다녔다. 아내는 하루 종일 이 뒤집혀진 무서운 재난 앞에 어쩔 줄 모르고 혼나간 사람처럼 절망의 상태에서 기다렸다. 로아젤은 저녁에 창백한 얼굴로 헬스케서 돌아왔다. 전혀 아무런 수확도 없었다. 목걸이의 걸쇠를 망가뜨려 고치러 보냈다고 하는 뜻의 편지를 쓰는 편이 낫겠어. 그동안의 백방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봐야지. 아내는 남편이 일러주는 대로 편지를 썼다. 일주일이 지나고 모든 희망의 줄이 끊겼다. 로아젤은 갑자기 6살 늙어 보였다. 다른 것을 찾도록 생각해야겠어. 다음날 부부는 목걸이가 들어있던 상자를 들고 상자 속에 이름이 써있는 보석상을 찾아갔다. 보석상은 장부를 조사해 주었다. 이 목걸이는 저희가 판 것이 아닙니다. 부인, 저희는 상자를 들었을 뿐인데요. 두 사람은 이 보석상에서 저 보석상으로 기억을 더듬으며 또 하나의 비슷한 목걸이를 찾아 헤맸다. 둘 다 심통과 불안으로 앓는 사람 같았다. 파레로아이 아르의 어느 상점에서 두 사람은 찾고 있는 다이아 목걸이와 똑같은 다이아를 찾아냈다. 4만 프랑이었다. 3만 6천 프랑까지는 애누리에 준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3일 동안 팔지 않도록 보석상에게 부탁했다. 2월 말까지 만약 먼저의 목걸이가 발견되면 이번에는 3만 4천 프랑으로 물려줄 약속도 했다. 로아젤은 부친이 남겨준 1만 8천 프랑을 갖고 있었다. 나머지는 빌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돈을 꾸었다. 한 사람에게 1,000프랑, 딴 사람에게 500프랑 하는 식으로 부탁하고 여기서 5루이, 저기서 3루이를 구워 적지 아니 증서를 쓰고 목숨과 같은 증서를 잡히기도 하고 고리대금업자와도 거래하고 별별 종류의 대금업자의 신세도 졌다. 나머지 반생을 몽땅 바쳐도 갚을 힘이 있을는지조차 생각지 않고 마구 서류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는 미래의 불안에 떨며 금후 자객에 부딪힐 절망적인 생활과 모든 물질적 부자요, 정신적 고뇌의 전망에 마음 아파하면서 새 다이아 목걸이를 찾으러 보석상의 계산대 위에 3만 6천 프랑이란 돈을 늘어놓았던 것이다. 로아젤 부인이 페리스체 부인에게 목걸이를 돌려주러 갔을 때 부인은 감정이 상한 양 쌀쌀한 말투였다. 좀 일찍 갖다 줘야 옳지 않아? 나도 언제 쓸지 모르는데. 페리스체 부인은 상자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것은 로아젤 부인이 은근히 마음속에서 두려워하던 것이었다. 만약 물건이 바뀌어진 것을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뭐라고 말했을까? 로아젤 부인을 도둑으로 생각지는 않았을까? 로아젤 부인은 먹느냐 굶느냐 하는 빈민들이 지내는 무시무시한 생활을 체험하게 되었다. 하긴 그 점에 있어서 그녀는 이미 각오한 바 있었다. 이 무서운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었다. 갚지 않으면 안 되기에 꼭 갚아야 했다. 그녀는 식모를 내보내고 집도 이사하기로 했다. 다락방을 빌렸다. 살림의 고된 일, 하기 싫은 부엌 일의 맛이 어떤가를 알았다. 식기도 손수 씻었다. 장밋빛 손톱은 기름 묻은 질그릇과 냄비 바닥을 닦아서 달아버렸다. 더러워진 속내 의류, 셔츠, 걸레도 자기가 빨고 줄을 매고 널어 말렸다. 매일 아침 큰 길까지 부엌 쓰레기를 운반하고 물을 길어 올렸다.
계단마다 한 번 멈춰 숨을 돌리면서 하층 계급 여자들 같은 차림으로 꺼리지 않고 바구니를 팔에 낀 채 과일집에도 차파점에도 육고에도 가서 애누리하고 막된 말을 들으면서도 한 푼씩 아꼈다. 매달 어음의 지불을 해야 했다. 새로 써야 하는 것도 있었다. 그래서 유예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남편은 매일 밤 어떤 상점에 장부 정리를 했다. 밤에는 때때로 한 페이지에 오수하는 복사일을 맡아 했다. 이런 생활이 10년이나 계속되었다. 10년이 지나서야 두 사람은 한 푼 남기지 않고 일체를 갚았다. 고리대금의 터무니없는 이자, 쌓이고 쌓인 이자의 일체를 지불한 것이었다. 로아젤 부인은 지금 할머니처럼 보였다. 강하고 우락부락하고 지독한 여자로 가난에 젖은 단단한 여편네가 되어 있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를 못하고 스커트가 모양 없이 구겨져도 태어냈고 붉은 손을 하고 굵은 목소리로 짓거리고 물을 풍덩풍덩 쓰면서 마루를 닦았다. 그렇지만 이따금 남편이 직장에 나가고 없는 동안 창가에 앉아서 그 옛날 야훼의 일, 자기가 그렇게도 아름다웠고 그렇게도 대우를 받아 여왕처럼 행세했던 무도회의 일로 생각이 잠기곤 하는 것이었다. 그 목걸이를 잃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누가 알랴. 인생이란 참으로 기묘한 것, 참으로 변하기 쉬운 것이다. 사람 하나를 파멸하고 구원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작은 것 하나로 충분할까? 어느 일요일 연주 주일을 일한 생활에서 잠시 숨을 돌리려고 샹델리제를 산책할 때였다. 아이와 함께 산책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페리스제 부인이었다. 여전히 젊고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로아젤 부인은 뭉클 가슴에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물론 말해줘야지. 지금은 이미 빚을 몽땅 청산했으니까. 전부 말해야지. 무엇을 꺼려 못한단 말인가. 그는 터벅터벅 곁으로 가까이 갔다. 잘 있었어 자네? 상대는 로아젤 부인의 지금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낙네 차림의 여인이 그렇게 허물없이 부르는데 놀려 말을 더듬으며 저 실례지만 저는 혹시 아주머니께서 잘못 생각하시지나. 아니 나 며칠 뒤 로아젤이야. 상대는 깜짝 놀랐다. 뭐? 마칠드? 많이 변했구나. 그래 변했어. 무척 고생을 했단다. 그 전에 너를 만나고부터야. 그것도 너 때문이었어. 나 때문에? 어쩜 왜? 너 기억나니? 그 다이아 목걸이 말이야. 관자의 야회에 가는데 내게 빌려준 거. 그럼 기억해. 그게 어쨌다는 거니? 그게 말이야. 그걸 내가 잃어버렸어. 뭐라고? 하지만 돌려줬잖아. 아주 비슷한 딴 걸로 갖다 줬어. 꼭 10년이 걸렸구나. 그 돈을 갚는데. 우리들처럼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처지로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걸 알겠지만 아무튼 겨우 끝장이 난 셈이야. 이제야 마음을 놓겠어. 페레스제 부인은 우뚝 멈추었다. 내 것 대신 딴 다이아 목걸이를 샀단 말이지? 그래 너 몰랐었구나. 하긴 똑같은 목걸이였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자랑스러운 듯 순진한 웃음을 띄었다. 페레스제 부인은 숨이 탁 막혀 친구의 양손을 잡았다. 어쩜 어떡하면 좋아 마칠드. 내 건 가짜였어. 기껏해야 500프랑밖에 안 된 물건인데. 모파상은 비계덩어리, 여자 일생, 롱들리 자매 그리고 지중해 여행기인 수상 등 많은 시와 희곡, 단편, 장편 소설을 집필한 프랑스 자연주의 대표적 작가 중 한 사람이다. 미국 오헬리와 함께 모파상은 세계의 작가로 결말에 의외승을 가져오는 기법으로
감동을 주는 많은 작품 등을 만들어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허영덩어리 로아젤 부인의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그녀는 평범한 집안에 태어나서 하급 관리의 부인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부인인데 허영심을 버리지 못하고 늘 불만과 불행 속에서 살았다. 주어진 환경에서 긍정의 힘으로 늘 감사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다. 로아젤 부인은 파티에 초대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남편이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나들이 옷을 사줬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치장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친구에게 빌렸다가 잃어버리고 인생의 10년을 허비하고 만다.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가짜였는데도 친구에게 물어보지 않아 진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다 주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인생을 허비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열을 갖고 싶고 그게 바로 인간의 욕심이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허영심을 절제한다. 누구인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좋은 것 먹고 싶고 더 편안하고 더 아름답게 치장하면서 살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자신의 경제 능력에 맞춰 살아야만 미래가 보장된다.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자신이 가진 것보다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위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일생은 불행과 불만으로 가득 찰 것이다. 겸허한 마음으로 늘 삶을 진솔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